자,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과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앞에서 봤던 뭐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이건 당연한 거고, 핵심이 20년 계속 점유죠, 그죠? 자, 20년 계속 점유에서 그 20년 계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한다.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때, 그죠?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20년이 되는 날 뭐죠? 시효 완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유해야 되느냐? 최초를 점유 개시한 날로부터 시효 완성하는 그날까지. 두 번째, 이게 20년 계속 점유를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으면 20년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요 날과 요 날을 기억을 못해요. 특히 요 날을 기억을 못해요.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 날을 모르니 요 날도 모르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 값하고 소송이 붙은 분쟁이 생긴 현재 점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자신이 점유를 시작한 날 그 기산일을 임의 선택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 A 원칙 점유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 즉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이게 변동이 없는 경우 갑소유로 돼 있고 변동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의 기본 태도예요. 즉 기간 역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왜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B의 예외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역산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한 장을 넘기면 2차 취득시효라고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어요. 즉 을이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이 팔아넘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 이때 을은 병을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을은 누구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되느냐?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20년이 되는 날, 즉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이 되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을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을이 이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또다시 20년이 경과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이걸 우리 대법원은 2차 취득시효라고 부르고 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최초 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을의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이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에 있죠. 관련 판례 1번도 있고요. 자, 그럼 2번은 이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당연히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겠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럼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정이죠. 그럼 정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취득시효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병에서 정으로 또 바뀌었어. 그럼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정이니까 정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게 2번 판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관련 판례 1번, 2번 확인하시고요. 효과는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첫째, 이거 채권입니다.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나 을이 스스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런데 을이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줬어. 그래서 을이 점유를 상실했어. 자, 이때 매수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점유 취득시 완성자는 이때부터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 취득시 완성자는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세 번째, 우리 매수인은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 매도인 동의가 필요했죠. 그죠? 중간생략 등기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즉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 청구 같은 채권을 양도할 때는요, 통지만 하면 돼요. 이게 채권 양도 법리예요. 근데 매수인의 경우에는 동의까지 받아야 되니까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안 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채권 양도 법리는 통지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제한은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건데 얘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누굴 상대로 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이죠.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지. 반면에 완성 후에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병한테 팔아넘겼어요, 갑이. 그럼 병에게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에서 효과 A. 관련 판례 미등기 보종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된다. B. 이전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가 아니라 원시 취득인데요. 이전 등기에 의합니다. C. 취득시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따라서 관련 판례 점유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 기간 완성 당시 소유자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 요 경우. 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병. 얘는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D. 소멸시효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른쪽 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사례 형태로 대비하자. 갑소유 땅의 을이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상태에서 첫째,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다. 그래서 정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두 가지,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을이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 하나, 정은 갑에게 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게 A. B.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넘겼다. 이 경우. 첫째, 을은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겠지만 취득시효는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된다. 뭘 묻게 된다고요? 불법행위 책임. 갑이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으면 그게 불법행위가 된다. 그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을 하면 그때는 갑병매매는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되고, 만약에 갑병매매가 무효라면 병등기 무효가 되죠. 그럼 이중매매하고 똑같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 등기가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팔아넘겼다 해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땅이 수용이 된 경우, 수용당한 건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뭘 청구할 수 있냐? 갑이 땅 대신 받게 되는 수용보상금, 그거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하죠? 대상 청구권. 여기서 우리 대법원 을이 갑을 상대로, 팔아먹은 갑을 상대로, 수용당한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갑이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거나 땅이 수용이 되기 전에, 즉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했었어야 한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갑에게 알게 했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 될 겁니다. 229페이지 관련 판례 1번, 2번, 3번 그 내용들을 본 거고요. 4번은요. 4번까지만 봅니다. A 토지가 있어요. 이게 병소유예요. 근데 얘가 갑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을 해놨어요. 그럼 얘가 명의 신탁자가 되고요. 얘가 명의 수탁자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토지가 누구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을이 20년을 점유해서요. 자,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럼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돼서 소유권 등기가 갑에게 되돌아갔어요. 병에게.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가 누구로 변경이 됐어요? 병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이 병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요 놈하고 똑같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을은 신탁자를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게 4번 판례입니다. 간명의로 명의신탁된 X토지에 대해서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신탁자 병이 등기를 회복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5번하고 6번은 대단히 어려우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요. 1, 2, 3, 4 네 가지 확인합니다. 한 장 넘깁니다. C 대상청권 이거 수용된 경우를 말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 판례 갑이 알고 있었어야 된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점유측시효는 요 정도 확인하시고요. 4번 등기부측시효라고 되어 있죠. 등기부측시효는 점유측시효와는 달리 일단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소유자로 등기.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고 점유가 되어 있었는데 을이 이걸 넘겨받아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병이 나타나서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해.
병하고 의리 소송이 붙어서 나중에 할 때 병이 소유자가 맞아.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다행히 얘가 이 땅을 점유한 게 10년이 됐고 소유의 의사가 있었고 평온하고 공연했고 선이야. 물론 이거 추정되죠. 거기다가 무과실까지. 근데 이건 추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병하고 의리 소송이 붙었을 때 그런 무과실점유는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에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게 되면 이미 소유자로 등기돼 있죠. 소유권을 취득,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겠죠. 자, 거기서 중요한 요건들. 기억 A, 유효한 등기일 필요 없다. 그죠? 자, 두 번째, 상속의 경우에 여기 보세요. 요놈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가 얘가 사망을 해요. 그럼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가 죽었으니까 갑의 아들이 상속이 받겠죠. 그죠? 문제는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상속을 받잖아요. 자, 갑의 아들이 상속 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점유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됐어. 이때 얘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로 볼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1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등기,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합하여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점유승계도 인정하고 등기승계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점유승계도 인정하고 등기승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B의 판례, 앞사람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관련 판례 박스 2번, 상속의 경우 돌아가신 분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가운데 판례 박스 1번, 2번과 맨 밑에 판례 박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판례 밑에 니은, 자, 추가적인 요건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필요하죠. 여기서 볼 거 첫째,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라는 거,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 선의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로 등기하라가 아니라 선의 무과실로 뭐 해라? 점유해라 이런 뜻이고요. 10년 점유해야 되죠. 그럼 10년간 계속 선의 무과실여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죠. 점유를 승계하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니은의 A, B 확인하시고요. 디귿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합니다. 자, 오른쪽 관련 판례 첫 번째 밑에 리얼의 효과. 요건을 갖추면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니까 뭘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얘가 10년이 돼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소유권 등기가 무단으로 이전이 되거나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 상실합니까? 상실하지 않지요. 우리 봤죠. 물권법 총론에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그게 그 두 번째 판례죠.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바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생길 여지가 있다 없다? 이거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생길 여지가 없죠.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취득시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무단으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취득시 완성을 이루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죠.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에 기초해서 진정
명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에 기초해서 회복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그죠? 그게 그 두 번째 판례 박스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 완성된 경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별도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조건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세 번째 줄 등기가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회복 등기를 청구하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얘가 하는 거예요. 점유취득시 완성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기초한 청구권 그거 행사하면 충분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취득시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그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언제로 소급해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하죠. 그죠?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의 세 번째 줄. 첫 번째가 이런 경우죠. 갑소유 땅의 을이 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갑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해놨다 국세청이. 그 다음에 을이 등기를 했다. 그럼 얘는 쫓아가가지고 왜 남의 거 압류했냐고 이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안 된다. 과세관청에게는 소급표 주장할 수 없다. 소급표 제한된다. 거기 1번. 2번은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했어요. 첫째,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시취득이지만 근저당권의 제한이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얘가 땅을 경매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유권 상실할 위험에 처했죠. 갑 대신 변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에게 쫓아가서 내가 대신 갚았다 나한테 갚아라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가 됩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게 2번이 됩니다. 제한물권이 성립이 됐을 때 그대로 그 제한물권이 있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한물권 따위가 설정이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시효 취득자 을이 원소유자 갑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그 채무를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변제이기 때문에 원소유자 갑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따위의 구상권 따위를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돼 있는데 시효이익이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을이 갑에게 취득시 완성을 이루어 이전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소송까지 가보자. 법적으로 해보자. 버텨. 그런데 소송 가면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기간은 2년 이상 걸리면서 비용은 5천만 원 이상 든단 말이죠. 대법원까지 가려면. 근데 저 취득시가 완성된 땅값을 계산했더니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을은 차라리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야, 안 가져. 포기할 수도 있지. 여기서 이 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시효이익의 포기. 첫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죠. 그죠? 두 번째,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전등기 청구는 상대방한테 해야 되죠. 그죠? 시효이익 이전등기 청구를 포기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포기한다고 해야 돼요? 그 상대방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생길 뿐이고 만약에 시효 완성 당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게 무효라면 얘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해봐야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그죠? 거기 디귿이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같이 묶어가지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철저하게 체크해드린 거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요. 차이가 뭐예요? 선의무과실이 없냐 있냐죠. 10년짜리는 선의무과실이 없고요. 5년짜리는 선의무과실이 있습니다. 그게 동산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248조가 있습니다. 전 3조의 규정은 245, 46, 47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같은 거. 저당권, 유치권 이런 거 말고 지상권, 지역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에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나머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선점, 습득,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점은 무주물 선점을 말하고요. 조문 박스에 보면 무주의 동산만 소유사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유실물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건 무주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고를 해야지. 소유자 찾아가라 이렇게. 공고했는데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앞에 무주물 동산만 됐죠. 유실물도 동산만 되겠죠. 성질상. 나 건물을 잃어버렸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되죠. 그리고 선점 습득해야 되니까 점유를 해야 되죠. 반면에 오른쪽 매장물은요. 2번 기억에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매장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두 번째, 선점이나 습득이 아닌 발견만 하면 되죠. 따라서 점유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1년간 공고해야 됩니다. 유실물은 6개월, 매장물은 1년. 네 번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소유 땅에서 의리 발견. 그죠? 포크레인 기사가 땅 파다 발견. 이럴 때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장물 발견입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요건이 뭐고 각각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률 규정에 소유권 취득의 마지막 첨부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첨부는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소멸하고 신물건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첨부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구물건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하고 신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생길 텐데 이때 신물건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게 첨부입니다. 물론 갑하고 을이 합의로 정하는 게 1번이겠죠. 그죠? 갑과 을이 합의로 정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을 때 민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요 기존의 물건이 소멸하면서 신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3가지예요. 부합, 혼화, 가공. 여기서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동산. 혼화는 섞이는 거. 가공은 새로운 물건을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혼화와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반면에 부합은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겠죠. 혼화는 동산끼리 섞이는 경우만 있고요. 가공도 동산의 노력을 들입니다. 혼화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첨부의 유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부동산의 부합이죠. 236페이지. 부합.
소유자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 2번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부합이 뭐냐? 합체가 되는 걸 말하죠. 니은 A, 이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자,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거 갑소유 건물에 의리 엘리베이터를 부착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 그럼 엘리베이터는 누구 거? 갑소유 이렇게 되겠죠. 갑소유 땅에 의리 나무를 식재했다. 이 나무는 누구 소유? 갑소유. 갑소유 건물에 의리 증축을 했다. 전체 건물은 누구 소유? 갑소유.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나무, 땅값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기존 면적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권원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정당. 네, 정당. 부속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독립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부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의리 건물의 임차인이면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증축 정당하죠? 그리고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그럴 때는 증축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256조 단서 때문에. 자, 밑에 요건 니은의 A, 디귿의 효과 A, B.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건물의 경우에 증개축. 원칙적으로 증개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 소유자가 귀속이 되지만 건물 임차인이 승낙을 받아 증축했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이 되면 부합되지 않고 증개축한 부분만 기존 증개축한 자의 소유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판례 1번이 원칙이고요. 2번이 그 원칙 관련된 판례죠. 여기 보세요.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을이 증축을 했는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어. 순서대로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증축이 된 증축분이 부합이 되면 부합된 분의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쳐. 그러니까 기존 건물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경매 법원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여기만 매각허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락인 매수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판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농작물 같은 것들은 토지에 부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 자 누구 소유죠 이거? 갑이 갖고 있는 민법 요약집과 을이 갖고 있는 학계론 요약집을 재본을 해서 1차 요약집을 만들었어. 이게 누구 거냐? 합의하면 된다. 합의가 없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민법과 계론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죠. 뭘 없어 민법이 주지. 아닌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부합 당시 가액 비율 공유. 그걸 그대로 동산에 적용한 혼화해. 갑이 갖고 온 소주 한 병과 을이 갖고 온 백세주 한 병을 섞어서 50세주 한 주전자를 만들었다. 이게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가공 갑소유 유자 한 박스를 을이 갈아가지고 유자청을 만들었다. 그게 누구 거냐? 원칙 재료주의 갑소유. 다만 가공으로 인한 그 다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 그럴 때는 가공자 소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이런 첨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요 A 물건의 병이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첨부가 돼서 C 물건이 돼버려요. 그리고 을이 이 권리를 취득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권리가 소멸하죠. 이렇게 구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소멸당한 사람은 신물건에 대해서 권리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청구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우리 238페이지로 가면 나머지 이제 조문 보시면 되는데 첨부 효과에 보면 밑으로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첨부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 사람은 신물건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 할 땐 판례가 최근에 2년 연장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밑에 판례예요. 자, 요거는 이제 상황을 좀 잘 이해하세요. 갑 건축주, 을 건축회사, 건물 신축 계약. 이걸 뭐라고 부르죠? 도급 계약 이렇게 불러요. 건축주를 도급인, 건축회사를 수급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시멘트를 샀어요. 얘 시멘트 매도인이죠? 예? 얘는 시멘트 매수인이죠. 그죠? 근데 외상으로 샀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했냐? 소유권은 얘한테 유보시키기로. 을은 공사대금 받으면 시멘트 값 주기로 했겠죠. 이때 병은 을을 못 믿어서 돈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은 내한테 있다라고 자신에게 소유권을 유보시켰어요. 알았다. 그리고 을은 그 시멘트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시멘트 건물에 어떻게 됐어요? 합의됐죠? 그죠? 그럼 시멘트를 포함한 전체 건물은 누구 소유? 갑 소유. 그럼 병은 시멘트 소유권 상실했죠? 갑은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합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는 부합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을에게 계약에 기초한 시멘트 매매대금 청구와 별개로 당연히 매매대금은 청구할 수 있죠. 그거와 별개로 이 첨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청구권 그거 행사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 갑이 이 시멘트 소유권이 병에게 유부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로 나눠가지고 요 경우에는 보상 청구 못한다. 요 경우에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한 번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틀렸죠? 시멘트 부합 됩니다. 또 하나가 갑의 선악을 묻지 않고 보상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오거나 두 가지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시멘트는 부합 됩니다. 그리고 병은 갑에게 보상 청구해서는 갑의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로 나눠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이 매도인 제3자에게 부합돼서 소유권이 귀속이 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238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제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 이 제3자가 누구예요? 도급인 건축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죠?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이 되었을 때 제3자 건축주가 소유권 유보된 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 제3자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판례 문장 그대로.
부합에서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의 효력이 나오죠. 소유권의 효력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을 말하게 되죠. 앞에서 봤던 점유권에 기초한 거하고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장을 넘기면 240페이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냥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고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누구에게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대방? 점유자죠.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게 되고요.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점유할 권리가 뭐랬어요? 본권. 그럼 결국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누구예요?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아까 외우자 그랬잖아요.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반면에 소유권에 기초한 건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침탈 여부, 승계 여부 따지지 않고 현재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그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3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앞에서 본 거예요. 오른쪽 관련 판례 밑에 4번. 직접 점유자 및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되지만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조문에서는요, 반환만 청구할 수도 있죠. 반환 비용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반환 청구권만 내용입니다. 반환 비용 청구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4조. 첫째,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예방이나 손해배상이 담보라고 되어 있죠. 선택이죠, 이것도. 예방이나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예방 또는으로 바꿀 수 있죠. 또는. 또 하나가 한 장을 넘깁니다. 방해, 제거해서 방해 개념. 이런 예를 들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더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더라. 여기서 을이 매립하는 행위, 이게 방해. 정확하게는 뭐라 그래요? 방해 원인. 그죠? 을이 갑소유 땅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로 인하여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을이 매립하는 행위가 방해 원인 이렇게 되죠. 반면에 이미 매립되어 있는 건 뭐라고 해요? 방해의 결과. 근데 이 방해의 결과는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는 게 아니고 갑의 토지 소유권에 뭐가 생긴 거다? 손해가 생겨요. 방해의 개념이 아니고 손해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라는 건 요구만을 말한다.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뭐만을 말한다?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한다. 방해 결과 제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뭘로 가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거 제거하라가 아니라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로 가라 말이죠. 이거는. 그 방해 개념에 이미 종결된 손해, 즉 방해 결과와는 다르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는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원인 제거만을 말한다. 이 정도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소유권 마지막 공동소유가 왔습니다. 공동소유는 개념이 뭐예요? 물건이 몇 개? 하나. 소유권 몇 개? 소유권 몇 개? 하나. 일물 일권. 근데 소유자가 여럿. 이게 공동소유. 그리고 요놈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수인의 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고요. 요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가 뭐다? 공유라 그랬어요.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유하고 총유를 먼저 간단히 보자 그랬습니다. 251페이지 합유가 먼저 나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그다음에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때 조합체는 뭐라고 해석한다? 동업관계. 노동조합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협동조합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민법상 조합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합체란 단체가 아닌 동업관계를 말합니다. 갑과 을이 그래서 제가 1억씩 출자를 해서 폐차장업을 동업할 때 폐차장 부지와 차량 파쇄기를 샀다. 이때 폐차장 부지와 파쇄기가 누구 소유? 갑과 을의 합유가 되는 거죠. 이게 갑과 을의 합유가 되는 거죠. 자, 합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밑에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합유는 그런 자유가 없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분 처분 자유가 없고요. 함부로 합유물 분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합유할 때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합유로 등기하도록 돼 있죠. 지분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하지 않지요. 지분 등기하지 않습니다. 합유라고만 등기합니다. 3번에 273조 1항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하지 못하죠. 그 밑에 272조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이걸 팔아먹거나 변경을 할 때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고장났다. 고쳐야 되죠. 보존행위죠. 각자가 할 수 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합의물 분할 금지됩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합유가 종료가 되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유는 어떨 때 종료가 되는가? 274조 두 가지 중에 하나.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의물이 양도가 되거나. 여기서 조합체가 해산한다는 것은 단체를 해산하는 게 아니고요. 동업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은 거 분할할 수 있고요. 그 분할에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될, 기억해야 될 판례가 두 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얘가 사망을 해요. 그럼 이 지분 어떻게 돼요? 다른 합의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합의 지분의 포기. 얘가 이 지분을 포기해요. 법률행위죠. 따라서 포기만으로 을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 땅이 합의로 등기가 돼 있겠죠? 그죠? 얘가 포기합니다. 을 단독 소유가 되죠? 그럼 합의 등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을의 단독 소유로 변경 등기해야만 지분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총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비법인 사단. 다른 말로 단체인데 뭘 안 했어? 설립등기. 단체인데 설립등기하지 아니한 단체. 종중, 사찰, 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동창회 등등 단체지만 관할 관청의 감독을 받기 싫어서 설립등기하지 아니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고요. 그 비법인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때 구성원 공동소유, 그게 뭐다? 총유. A 동창회 건물, 이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때 A 동창회가 회비가 얻어서 건물 샀어.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A 동창회 소유지만 법적으로는 동창회원, 동창회 구성원, 뭐라 그래요? 사원 이렇게 부르죠. 월급 받는 회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원 공동소유, 그게 뭐다? 총유. 총유는 특징이 뭐예요? 지분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어요. 따라서 나중에 단체가 해산이 되더라도 총유물에 대해서 정관 등의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할 뿐 분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분이 없고요. 분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재소 물건을 소유하는 걸 총유라고 해요. 조문 2개 확인하시면 돼요. 254페이지 총유관계 276조 1항과 2항. 첫째,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친다라고 돼 있죠. 관리에는 뭐가 있어요? 보존, 이용, 계량. 보존, 이용, 계량. 즉 총유물 보존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아까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었죠. 공유물 보존도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유물 보존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2줄. 다시 위로 올라가서 276조 2항. 각 사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당연히 동창 회원이 동창의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 그럼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해져 있겠죠. 회원들이 사용 수익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각 사원은 총유물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조문 2개 암기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277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총유물에 대해서 사원은 사용 수익권이 있죠. 그죠? 보존 같은 거 비용 부담해야 되잖아요. 즉 총유물에 대해서 구성원은 뭐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이때 이거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상실하는가? 양도상속 불가. 그죠? 단체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지위이기 때문에 양도상속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득실은 사원 자격을 득실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득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277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합의나 총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공유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43페이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판례도 어려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다 낱낱이 이 암기해서 시험 볼 수는 없고요. 기본이 되는 거에서 답이 출제가 되니까 기본이 되는 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습니다. 243페이지 공유 262조 공유의 뜻이죠.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 이게 공유예요. 그냥. 이 수인 간의 조합체도 아니고 비법인 사내 구성원도 아니고 그냥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가 된 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형태가 공유가 됩니다. 공유관계는 양가 아래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 본 것도 있죠.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 같은 것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화물 같은 것들, 또 뭐가 있었죠? 타인 소유 토지에서 발견한 매작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법률 규정에 한 공유죠. 대표 중에 뭐가 있어? 상속.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집합 건물 공용 부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때 공유는 공유물에 관한 지분, 예컨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하나 있더라. 자, 공유와 관해서는 두 덩어리로 나눠서 지분에 관련된 것과 공유물에 관련된 것으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분에 관련된 것과 공유물에 관련된 것. 먼저 공유 지분의 소유 비율.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을 알 수 없어. 균등 추정. 균등 추정. 다음 페이지. 지분의 내용.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 동의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분 처분자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 그죠?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 그런데 독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독점하면 안 돼요. 요거를 지분비율로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분비율로. 지분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하면 안 되고라는 뜻입니다. 100평짜리 땅을 2분의 1씩 갖고 있을 때 50평씩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100평 전부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대신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해야 되니까, 즉 독점을 못하니까 갑이 1년 사용수익했으면 늘도 1년 사용수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되 독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조문 확인했고 밑에 니은의 A의 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디귿 확인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5번 지분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침탈한 제3자에 대해서, 보세요. 이 땅을 병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그럼 갑과 을은 각자가 병에 대해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왜? 공유 지분은 전체 효력이 미치니까. 병의 전부 침탈에 의하여 갑과 을은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지분을 침해받았으니까 각 공유자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오른쪽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거기 오른쪽 맨 위에 관련 판례가 되죠. 쭉 내려서 디귿. 자, 제3자가 침해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갑이나 을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돈과 관련된 거는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그죠? 거기에 디귿. 돈과 관련돼서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분에 관련된 거 봤고요. 6번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돼 있어. 요놈이 사망하면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얘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해. 또는 얘가 공유 지분을 포기해.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죠. 거기 267조가 되겠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자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남아있는 공유자에게 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분. 그다음에 공유물 한 장 넘깁니다. 첫째가 관리 처분이 나왔네요. 이 중에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맨날 들었어요. 이 경우 이걸 임대하려고 해. 임대가 뭐예요? 관리 중에 이용행위죠. 두 사람이 동의하면 과반수 지분이 되죠. 반면에 요 경우에 임대할 때는 둘이 해봐야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임대 불가합니다. 반면에 얘는 혼자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265조. 그러나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판례 1번. 이게 대원칙이죠. 어떤 공유자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그게 대원칙. 다만 2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관리에 관한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결정이 첫째, 갑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수익하는 거,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뭐가 된다? 관리. 거기 2번.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된 부분에 배타적 사용수익을 정할 수도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도 있으며, 즉 임대. 3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관리. 다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1, 2, 3 세 가지 확인합니다. 자, 니은. 자, 이것도 제3자의 경우로 나눠보세요. 여기 보세요.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병이 무단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각자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지요. 그죠? 그래야 기존 등기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등기했어요. 이때는 당연히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밑에 246페이지 관련 판례 1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제3자 명의 무효 등기에 대해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3자의 무효 등기에 대해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처분 변경은 어떻게 돼요? 전원동의. 공유물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동의. 특히 그 변경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공유물 변경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264조. 쭉 내려서 3번 263조 지분 처분 자유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쭉 내려서 부담. 뭐예요 이거는? 세금 같은 거, 비용 같은 거.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되죠. 그런데 한 놈이 1년 이상 그 의무행을 지체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요거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됩니다.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의미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매수 청구는 무슨 권? 일방적 권리 형성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마지막 분할이 나왔어요. 자, 분할에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두 가지. 당사자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처럼 또는 아파트 집합 건물의 복도계단처럼 법률에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 이때 분할에 자유가 있다는 의미 두 번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은 거절할 수가 없고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분할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그랬다고요. 그랬어요. 그죠? 전원이 참가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협의 분할이 원칙이겠죠. 이때 협의는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라 그랬어요. 분할 여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 선택. 현물을 분할하거나 팔아서 돈을 분할하거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을 해주거나. 셋 중에 하나.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 협의가 안 됐을 때 일단 협의가 되면요 재판 분할은 불가합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 분할하게 되고요. 재판 분할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 현물 분할, 예외가 대금 분할. 그러니까 법원이 경매법원에다가 매각을 의뢰해서 경매 그 매각 대금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금 분할. 그런데 재판 분할은 뭐가 없어요? 가격 배상이 없다 그랬어요.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어. 따라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주는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 가격 배상인데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가격 배상 판결을 하면서 이거는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공유 분할과 관련된 조문 268조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기억 원칙 니은 예외 맨 밑에 분할의 방법 269조 1항 2항 조문 확인하시고 오른쪽 청구현 분할이 원칙이죠. A, B, C 다 말씀드렸고요. 니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협의가 되면 더 이상 재판 분할은 불가하다. 그게 B고요. 디귿 협의가 안 될 때 재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일방적 권리, 즉 형성권에 의한 소송이니까 형성의 소 이렇게 판결은 형성 판결 이렇게 부르겠죠. 재판 분할은 B,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은 없어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겼을 때 C, 관련 판례 2번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 가격 배상을 명하는 판결도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그 문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 내려가면 분할의 효과가 나옵니다.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또 니은 비소급표입니다. 분할한 때부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어때요? 나중에 분할했을 때 분할한 때부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세 내고 또 내죠. 세금을 두 번. 세금을 두 번 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어떻게 된다? 상속계 시시로 소급한다. 예외가 있을 것이고요.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담보책임 별거 아니에요. 공유 땅이 있었고 분할을 했는데 갑과 을이 취득한 땅은 멀쩡한데 병이 취득한 땅은 30cm 안반이 1km 밖에 있어. 화강암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어. 병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 뭐가 있어? 담보책임이라고. 갑하고 을은 책임져라. 무슨 책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책임의 내용 기존 지분 비율로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담보책임을 부담해라. 그게 270조. 자, 마지막 리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던 땅. 그런데 갑이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분할을 했어. 이때 저당권은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한다 안 한다? 집중되지 않는다. 이거 갑이 취득한 번에 집중시키면 갑과 을이 요렇게 쪼개는 놈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 집중시켜버리면 병 열받겠죠. 그러니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 공유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확인하시고 더 깊이 있는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괜히 봤다가 머리만 아픕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문제풀이 가서 조금 더 할 테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집에 가셔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